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만 코로나19로 인해 919명이 사망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또 감염되더라도 사망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시민 모두 한마음으로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살 사망자 수 무려 13,799명이나 됩니다. 코로나 사망자 수보다 15배나 많습니다. 이 정도 되면 코로나19보다 자살이 국가적인 재난 상황으로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자살 예방 예산을 살펴보니 정부와 우리 사회가 자살 예방에 관심은 있는 것일까?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이 내용 준비하고 있고요. 2021년 언론계 중간 결산 미디어 비평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7월 17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장신대 교양학 미디어 트랙 조수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느새 올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벌써 7월인데요. 네, 교수님, 교수님 방학하셨죠? 방학은 했죠. 했는데 바쁩니다. 그래도. 네, 자 올해 하면 코로나와 네. 함께한 진짜 시간이었는데 올해 미디어 이슈 중간 결산을 좀 하자고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신종 감염병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지난해 이제 감염병 보도 준칙도 제정이 됐었죠. 네. 물론 이제 잘 지켜지지 않아서 비판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보도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기억나실 거예요. 감염병 명칭에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랬죠. 그래서 우한 폐렴이라든가 이런 명칭으로 언론이 보도하면서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번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그 보도에서 영국발, 남아공발, 브라질, 인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다가 국제 기준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바이러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한 언론 보도 짚어주셨는데 백신 관련한 언론 보도도 참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 하면서 백신 부작용 등 백신을 둘러싼 공포, 불안을 조장하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언론이 백신 접종 후에 사망 환자에 대해서 사망 원인 백신과의 연관성 결과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속보 단독 이런 것들 쏟아내서 공포를 조장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4차 대유행을 예고하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그 확산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가장 문제라고 보는 지점은 이런 코로나 관련 보도도 정파적으로 이용이 된다라는 점인데요. 네. 코로나 난국을 이 국민이 어떻게 다 같이 힘을 모아 극복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상대 정당을 이 기회로 흠집을 낼 수 있을지에 더 관심이 모아진다라는 거, 이런 정치적인 행태가 언론에서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들이 좀 가장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갈등 유발 보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수용자들이 보도를 접하시면서 흐름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언론 소비자 스스로 좀 해석하고 어디까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좀 걸러내는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자 2021년 중간 결산 코로나에 이어서 선거 얘기도 빠질 수가 없죠. 네, 올해 또 관심을 끌었던 게 지난 4월 보궐선거 보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거 보도에 대한 관심은 더 중요한데요. 지난 보궐선거 역시 선거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문제들이 여전히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인물 위주의 보도, 연속 뉴스 증가, 특히 제목 장사가 여기서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지지율 조사, 각종 여론조사의 난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격 미달 여론조사 업체가 난립하면서 수준 낮은 조사가 많았다라는 지적이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 전문에도 나올 정도거든요. 네.
선거 기간 반짝 생겨났다가 선거 후에 사라지는 여론조사 기관도 많고요. 또 여론조사를 담당한 대표가 정치평을 하는 것도 이제는 좀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저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언론에서 정치평론, 여론조사 해설 전문가 섭외에도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이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를 전담하는 주요 여론조사 업체 대표, 고위직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메인 시사 프로그램의 단골 패널이에요. 네, 성향도 너무 뚜렷하고요. 네. 네,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언론이 순위의 일변도 보도를 지향하고 정책 검증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 번번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정치 선언을 하지 않은 사람을 여론조사 대상에 미리 넣어서 여론조사를 하는 행태 이미 언론이 보여줬고요. 여론조사 중계만 해서 비판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정책을 검증하고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분석하는 보도가 절실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언론 보도가 선거 공고문만도 못하다라는 비판의 소리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대선 보도도 그래서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각 당에서 후보 등록과 경선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죠. 후보가 정해지고 이 선거 전에 돌입을 하게 되면 선거 보도량도 많아질 텐데요. 네. 지금으로서는 일단 대선 출마 선언한 예비 후보들의 가족, 개인적인 스캔들 이런 것들을 이용한 자극적인 보도, 흠집내기가 주가 되고 있는 양상인데 이제부터 이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더 비중을 둬서 분석이 이루어질런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2021년 미디어 비평 중간 결산, 다음은 무엇인가요? 네, 역시 언론 개혁입니다. 올해 언론 개혁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고요. 각 정당에서 언론 개혁 법안이 마련 중입니다. 네. 지난달에 저희가 이제 이 시간 통해서 민주당의 언론 개혁 법안 일부를 살펴봤는데요. 최근의 변화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3일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을 상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추가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대로라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이 1인 미디어는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정정보도 형식이 더 강화가 됐다라는 건데요. 네. 가짜뉴스 3법이라고 불렸던 것도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형법 개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대신에 이제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일어나 있고요. 대상도 유튜브 등의 1인 미디어를 제외했지만 그 손해배상 규모가 손해액수의 그러니까 세배에서 최대 5배까지로 확대된 징벌적 손해배상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논란 중 언론사 규모에 따른 문제도 계속 제기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언론사 재산 상태라든가 매출액, 점유율 등도 고려한다라는 규정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정보도에 대한 문제에 거론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오보가 있을 때 중요 지면에 이제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는데, 반면에 정정보도는 찾기 어려운 위치에 원래 그 원 보도보다 작게 보도된다라는 문제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안에 보면 정정보도문 게재에 있어서 신문은 일면에 또 방송은 프로그램 시작할 때 인터넷 언론들은 초기 화면에 게재하는 것으로 세분화해서 규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안과 관련해서 야당의 의견도 반발이 있고요. 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의 이런 언론단체 입장에 이견이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인 고의 중과실 입증 어떻게 할 것인가, 입증 책임과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견들을 반영해서 수정안이 어떻게 나오고 다음 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주수진 교수님과 함께 2021년 언론계 주요 이슈 중간 결산해보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네, 언론 윤리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유력 대선 후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던 MBC 취재진이 경찰을 사칭했다고 해서 취재윤리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잖아요. 네. MBC는 현재
경찰 사칭 취재진을 대기 발령하고 진상조사위를 구성한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YTN 라디오 방송에 김의겸 의원이 출연해서 경찰을 사칭한 MBC 취재진의 취재윤리 위반에 대해서 과거에는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라는 발언을 해서 또 한 번 논란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 기자들이 신문을 위장해서 취재한다거나 또 거짓으로 취재원을 속인다거나 협박을 한다거나 이 부분은 이제 작년 채널A 사건에서 문제가 됐었고요. 또 거짓 보도 문제, KMN 사건 이 시간에 다뤘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취재원 목소리 음성 변조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기자가 내부 직원이 내부 직원의 목소리를 음성 변조한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계속 불거졌었는데 이뿐 아니라 확대 보도, 악의적 편집 이런 것들이 다 비윤리적인 행태인 겁니다. 이 언론윤리라는 게 사실 실천적인 측면이 중요한 규범이에요. 다른 규범보다. 네. 그러니까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언론윤리 모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보크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3단계를 거쳐서 체계적으로 점검하라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정당한가 자신의 양심에 비춰서 고민하고 또 윤리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위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가 확인하고 고민하고 또 마지막 3단계는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비추어서 고민하고 다른 대안은 없는가, 지금 이 보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1차, 2차, 3차 계속해서 고민하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 윤리는 언론이 사회를 감시하고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립되어야 할 조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켜져야 하는 거고요. 근데 앞에서 살펴본 올 상반기에 이슈가 됐던 언론이 보여준 이런 형태들, 태도들 다 사실은 언론 윤리의 부재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문제가 계속되다 보니까 사실 각종 보도 준칙만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최근 10년 동안요. 보도 준칙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정리하면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언론이 다시 한번 가장 근원적인 저널리즘 원칙의 기본적인 내용인 보도 윤리를 먼저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가짜 수산업자의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언론인도 나왔고요. 또 경찰을 사칭해서 취재하는 것이 마치 기자사회의 관례였던 것처럼 허용됐다고 말하는 전직 언론인이자 정치인의 발언도 있었고, 언론인의 윤리가 이 정도로 후퇴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시기인데요. 올 한 해 절반을 보내면서 이렇게 미디어 비평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또 저희 언론인들 단단히 다시 한번 재무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신대 교양학 미디어 트랙 조수진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 살펴본 프로그램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20분에 방송되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입니다. 저는 6월 28일부터 2주간 방송을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이 6월 29일에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이 무엇을 다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른바 대선 슈퍼위크다 이렇게 불렸던 시기였는데 출발 새아침의 방송 내용 어땠습니까?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 전후 일주일 동안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내용이 윤석열 X파일이라고 불리는 문서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정치인이 출연할 때마다 윤 전 총장 X파일을 아시나, X파일을 본 적이 있나, X파일에 윤 전 총장이 입장을 내놔야 할까 등의 질문을 했습니다. 높은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라는 점에서 할 수 있는 검증 차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청취자로서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네. 정치인들은 본 적이 없다, 알고 싶지도 않다,
내가 본 게 X파일인지 모르겠다 등의 답변을 했는데요. X파일이 실체가 있긴 한 건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전혀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X파일을 아시냐식의 질문을 여러 차례 한 건데요. X파일에 대해 수차례 질문을 하니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정치인끼리만 알고 있는 것인지 진행자도 X파일에 대해 어디까지 아는 게 있는 것인지 청취자로서는 정보가 없는 상황인데도 관련 질문을 반복해서 들어야 하다 보니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X파일에 대한 질문은 줄이고 오히려 실체가 있는 의혹과 검증 과정에 있는 의혹에 대해 더 따져보면서 윤 전 총장 도덕성에 한결을 줄 만한 내용인지 살펴보는 게 더 생산적일 것 같았습니다. 받냐 안 받냐 류를 넘어서지 못하는 질문들이 정치 공세와 같은 게 아닌지 과연 검증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존재의 유무조차 파악되지 않은 엑스파일 관련 질의들이 과연 검증의 도구가 될 수 있느냐를 짚었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시고요. 다음으로 살펴보신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매주 수요일에는 더더뉴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더더뉴스가 어떤 성격의 코너인지 애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6월 30일 수요일 방송에는 과자 봉지를 딱지처럼 접어서 버리면 재활용이 안 된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해줬고요. 그 다음 주인 7월 7일엔 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해 환기를 잘 해야 하는 이유를 보도했습니다. 유익한 정보이기는 했지만 생활 정보를 알려주는 성격의 코너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클릭한 기사를 부연해서 더 설명해주는 코너인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관련 코너의 출연자가 최근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너의 정체성이 모호해진 것 같다. 이런 지적이십니다. 다른 모니터링 내용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이긴 한데요. 방송이 시작할 때 진행자가 오늘의 주요 내용을 예고 형식으로 소개해 주는데요. 지난 7월 9일 금요일엔 진행자가 숨이 가빠서 말을 하는 게 조금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 시간이 평소보다 긴 것 같기도 했고 발음이 명확하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에 급하게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몸이 안 좋은 것인지 걱정이 되기도 해서 내용에 잘 집중이 되지 않았는데요. 발화가 불안정했다면 이후에 청취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말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같은 날인 9일 일부 정치인이 내놓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정치인들과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튜브에 올라온 댓글 2개를 소개해줬는데 하나는 여가부 기능을 다른 부서로 나눠주면 된다. 또 하나는 여가부는 페미니스트 기득권들의 부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취자 댓글이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 의견을 고루 전달해주는 게 좋겠지만 건강한 공론장을 해치는 주장을 소개하는 것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날 진행자는 여가부 폐지 찬성 쪽 댓글만 소개했고요. 또 여가부는 페미니스트 기득권들의 부처다라는 댓글은 페미니즘이라는 단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더 씌우고 갈등만 유발하는 내용이라 모두가 공유할 만한 댓글이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진행자 부문 모니터링 해주셨는데 특히 생방송 중에 다뤄지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 청취자 의견을 보통 문자나 댓글로 소개를 많이 하죠. 이때도 이렇게 찬반이 명확한 주제의 경우에는 좀 균형감 있게 양측의 목소리를 모두 언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오늘은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